옛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너무 가까워서 잊고 지내기도 하는 가족의 의미를 깨울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장독대 밑에 묻어둔 30년의 진심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북어처럼 빳빳하게 마른 박 씨의 마음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찬바람이 일었지요. 그녀는 부엌 한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낡은 행주를 비틀어 짜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뒤틀려 있었고 손등은 겨우내 얼음물을 깨며 빨래를 해댄 탓에 거친 나무 껍질 마냥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집에 시집온 지도 30해, 19의 고운 태가 나던 처녀는 간대없고 고된 시집살이에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늙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최 씨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지 못할 거대한 성벽이었고 한여름에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서리빨 같은 재앙이었지요. 얘야, 내 손은 옹이구멍이냐? 쌀 씻는 소리가 담장을 넘으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굶기는 줄 알겠다. 최 씨의 목소리는 늘 칼날 같았습니다. 박 씨가 만삭의 몸으로 배를 움켜쥐고 부엌 일을 할 때도 최 씨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 내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 비단이 천박하다며 마당 한가운데 던져버리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박 씨를 도둑으로 몰아 무릎을 꿇게 했던 그 모진 세월들. 박 씨는 밤마다 남편 몰래 뒷산에 올라 입안에 흙을 한 움큼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슬퍼런 칼날 같던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기묘해졌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가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이느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호령이 아니었습니다. 응애, 응, 엄마.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갓난아이의 칭얼거림. 박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보인 광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치마폭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서운 매를 피하려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이러고 계세요? 박 씨가 조심스레 다가가 치마를 걷어내자 거기에는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 어린 짐승 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박 씨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해죽 웃으며 박 씨의 해진 소매 끝을 고사리손 같은 손가락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어마마, 배고파. 맘마 줘. 그 순간 박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산이 사실은 이렇게나 작고 초라한 모래성이었나 싶어 허탈함이 밀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쉬쉬하며 말하던 침에 기어이 그 무서운 병이 최 씨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녀를 60해 전의 어린아이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박 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껏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잡고 당신도 당해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굶겼으니 당신도 굶어 죽어보라고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으며 침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분노보다 먼저 차오르는 것은 묘한 허망함과 핏줄보다 진한 슬픔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나가 묽은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돌아오자 최 씨는 그것을 보고 좋아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박 씨가 숟가락을 건네자 입 주변에 온통 미음을 묻히며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누가 뺏어 먹는다고 그러십니까? 박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미음을 다 먹은 최 씨는 박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금세 쌕쌕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호랑이 같던 그 눈매가 감기니 그저 힘없는 노인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보는데 방문 너머에서 최 씨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 우리 애기, 밥 먹었나? 가여운 거.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잠결에 내뱉은 그 호칭, 애기. 30년 세월 동안 최 씨가 며느리인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불러준 적 없던, 아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가 서린 호칭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를 타고 베갯닛을 적셨습니다. 날이 밝아도 박 씨의 가슴 속 응어리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결에 들었던 애기라는 그 따뜻한 부름이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기억 조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박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다시금 참담하게 펼쳐졌습니다. 박 씨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텃밭에서 따온 고추를 마당에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요란한 비명과 함께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간 박 씨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씨가 박 씨의 유일한 외출복이자 친정어머니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옥색 저고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가 이 옷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면서. 박 씨의 절규가 텅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30해 전 시집 오던 날 최 씨에게 비단 치마를 빼앗겼던 그날의 수모가 겹쳐 보였습니다. 박 씨는 저도 모르게 최 씨의 앙상한 어깨를 세차게 밀쳤습니다. 이른의 노구는 힘없이 뒤로 나동그라졌고 최 씨는 바닥에 흩어진 천 조각을 품에 안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잘못했다. 울지 마라. 애기야, 울지 마. 내 이거 다시 붙여줄게. 응?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제정신이 아닌 노인의 입을 통해 나오니 박 씨는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씨는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붙들고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가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깊은 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하얀 소복 차림의 최 씨가 마치 귀신이라도 된 듯 살금살금 기어 뒤뜰 장독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의 굽은 등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언가 아주 귀하고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듯 조심스럽고도 단단해 보였지요. 최 씨는 수많은 장독 중 구석에 박혀 이끼가 낀 작은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단지 옆에 차가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여운 애기.
추워서 어쩌나. 내가 딱딱하게 굳지 않게 잘 보살펴주마. 조금만 참거라, 응? 최 씨는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연신 땅을 팠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서 낡고해진 무명 보따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최 씨는 그것을 품에 안고 뺨을 비비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세월, 최 씨가 장독대 주변에서 서성이던 그 기괴한 행동들이 모두 이 보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박 씨는 홀린 듯 뒤뜰로 나갔습니다. 최 씨가 파헤쳐 놓은 자리에 삽을 꽂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진 무명천으로 싸놓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젖힌 박 씨는 그만 입을 막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30해 전 박 씨가 시집 오던 날 최 씨가 천박하다며 대문 밖으로 내던졌던 비단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굽은 정교하게 깎은 나무로 덧대어져 있었고 때 묻은 비단은 얼마나 닦았는지 은은한 광택마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까막눈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평생 며느리 몰래 밤잠을 아껴가며 비뚤비뚤하게 써내려간 참외로 기자 편지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글씨들은 눈물 자국이 얼룩져 번져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박 씨의 옷깃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종이 위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수검댕이를 쥐고 장난을 친 듯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그 투박한 글자들 사이로 배어나오는 진심은 박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애기야, 내 가여운 며느리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흙이 되었거나 제정신이 아니겠지. 평생을 너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어미가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시집 오던 날 문중 어른들은 내 고운 얼굴이 화근이 될 거라며 너를 내쫓으려 했단다. 내가 너를 더 모질게 잡고 내 꽃신을 던져가며 구박해야. 그래야 그 서슬퍼런 어른들이 너를 가련하게 보고 이 집안 귀신으로라도 붙들어 둘 수 있었단다. 박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편지 구절구절에는 그녀가 모진 구박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의 뒷이야기가 눈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첫 아이를 유산하고 냉골방에 누워 있을 때 최 씨가 부정탄다며 방을 나갔던 것은 사실 며느리가 울음소리를 내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었으며 남몰래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바닥을 데워놓았던 것도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이었습니다. 내가 굶을까봐 일부러 음식을 챙겨 개밥그릇 옆에 깨끗이 두었던 날들을 기억하느냐. 내 자존심에 너를 불러 밥을 먹일 수는 없었지만 내가 그 밥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길 밤마다 빌었단다. 문중에서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내가 너를 매로 다스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관가로 보내려 했기 때문이야. 내 손으로 때리고 내 가슴이 문드러지는 게 너를 잃는 것보다 나았단다. 박 씨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뒤뜰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원망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셨습니까? 어찌 이리도 모질게 혼자만 짊어지셨습니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절규처럼 처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기저귀를 찬 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최 씨가 박 씨의 통곡 소리에 반응한 듯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박 씨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평소에 매서운 매질이 아니라 자식을 달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었지요. 애기야, 울지 마. 나 여기 있다. 누가 우리 애기 울렸나? 응? 최 씨의 흐릿한 눈동자에는 찰나의 순간 30년 전의 총명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을 무서워 피했던 그 눈매 속에 감춰진 깊은 연민과 헌신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최 씨의 마른 몸을 부서질 듯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며 매일 밤 당신이 죽기만을 빌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년을 용서하십시오. 두 여인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원망을 씻어냈고 시어머니의 눈물은 3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독대 위에는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듯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박 씨와 최 씨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치매는 깊어만 갔지만 박 씨는 더 이상 그것을 천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두 사람에게 준 마지막 화해의 기회라 믿으며 박 씨는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시어머니 최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산기슭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던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적처럼 최 씨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씨의 거친 손등을 힘겹게 어루만지며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내 가여운 딸아. 고생 많았다.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 불러준 그 짧은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최 씨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원수로 알았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의 탈을 썼던 또 다른 어머니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박 씨의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잠들 듯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박 씨는 홀로 뒤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최 씨가 밤마다 어루만지던 그 작은 단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30년의 세월이 묵은 된장이 짙은 빛을 띠며 담겨 있었지요. 박 씨는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된장 한 점을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소금기처럼 짰고 중간 맛은 지난 세월의 고통처럼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넘길 때쯤 느껴지는 그 깊고 구수한 단맛.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진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된장이 익어야 맛이 나듯 사람의 마음도 아픔이 익어야 사랑이 된다는 것을요. 박 씨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땅속에 숨겨두었던 비단꽃신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색은 바랬으나 그 어떤 비단신보다 포근하고 단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독해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독함 속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숨기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메마른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부라는 이름으로 엮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끝내 끊어내지 못한 그 인연의 무게를 생각해 보는 밤입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야담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미워하면서도 끝내 끊어내지 못한 묵은 된장 같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야담이었습니다.